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링크증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체 접근 제어입니다. 우리가 링크를 많은 지국들이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지국이 서로 어떻게 공유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접근은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임의로 누군가가 접근하는 거죠. 이런 방법에는 알로하 방법도 있고 CSMA 그리고 CSMA, CDCA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하를 보면 순수 알로하는 그냥 각 지국들이 원할 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여기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8개 각각 2개씩 해가지고 8개 보내고 있는데 2개만 되고 나머지는 다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러고 여기는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의 취약 시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T 시간에 보내고 있으면 T 시간 여기서 그리고 이걸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TFR이다. 그러면 여기 이 T부터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보내는 중이면 안 되겠죠. 그럼 다 충돌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T에서 TFR을 뺀 거에 다음부터 보내면 충돌하겠죠.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TFR이 바로 취약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슬롯 알로하인데요. 슬롯 알로하는 그 순수 알로하가 좀 개선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 시간대나 자기가 보내고 싶은 시간에 보냈잖아요. 얘는 슬롯이 시작할 때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슬롯이 이렇게 그 전보다는 많이 겹치지 않는 이 슬롯 시간 안에만 겹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슬롯 취약 시간이 TFR로 줄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CSMA는 반송파 감지 다중 조건입니다. 그래서 각 지국이 전송을 하기 전에 매체를 확인해가지고 매체가 쉬고 있으면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충돌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보면 B가 T1 시간에 보냈어요. 근데 T2인 시간에 C에는 아직 B에 그런 비트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휴지 기간인가 보다 하고 보내는 거죠.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B와 C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그 파란색 부분 A의 B의 그런 그 시그널만 존재하는 공간, 얘는 C의 시그널만 존재하는 공간, 얘는 동시에 그 2개의 시그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시간은 전파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보내면 바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T1에서 만약에 A가 보낸다. 그러면 이때 B는 알아차리고 C도 이때 알아차리고 D도 이때 알아차립니다. 네. 그래서 전파 시간 동안 누군가 보내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게 취약 시간이고 이런 휴지 상태인지 아닌지 감지하는 방법이 1지속 방식, 2지속 방식 그리고 P지속 방식이 있습니다. 1지속 방식은 계속 그 휴지 상태인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임의 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아직도 비지 상태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보낼 수 있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낭비가 있다. 는 것이고, 얘는 계속 확인해가지고, 휴지 상태가 된 순간 여러 지국이 동시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얘는 P지속 방식인데 P의 확률로 지속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지속 방식으로 계속 하다가 임의의 슬롯이 기다리고 만약에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비지 상태이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린 다음에 바로 보내지 않고 또 한 번 기다려가지고 그 이후에 또 비지 상태인지 확인해가지고 비지 상태가 아니면 보내는 그런 방식, 3가지 방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CSMA CD입니다. 얘는 충돌을 감지하는 거랑 처리하는 절차까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CSMA CD를 보면 A에서 비트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C는 이 T2 시간에 아직 그 비트가 오지 않았으니까 휴지 상태인가 보다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해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했으면 이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또 사방으로 퍼져요. 그러면 이 C는 T2 시간에 보냈지만 T3 시간에 충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는 T4 시간에 충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안 순간에는 바로 전송을 중지해요. 그래서 A는 T4 빼기 T1 시간 동안 전송하고 있고 C는 T3에서 T2를 뺀 그 시간만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보내고 있는 그런 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최소 프레임 크기는 전파 시간 곱하기 2를 한 것만큼 계속 보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A에서 D까지 만약에 최대로 긴 공간이 A랑 D의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A가 D한테 보내고 있어요. 보내는데 마지막 그 비트가 그 첫 번째 비트가 도착한 순간에 충돌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충돌이 다시 전달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파 시간 곱하기 2를 한 것만큼 보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 보내고 나면 각 지국은 그 복사본을 폐기하기 때문에 다시 재전송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전파 시간을 곱하기 2 한 것만큼 계속 보내고 있으면 그 충돌이 발생해도 재전송할 4번이 있으니까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 얘는 그 처음에 Station has frame to send, 그러니까 지국이 보낼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지속 방식, P지속 방식으로 휴지 상태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전송하고 받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송하고 받기를 동시에 하면서 다 됐는지 아니면 충돌이 발생했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이 감지되지 않았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충돌이 발생했으면 재밍 시그널,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했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충돌 횟수에다가 1을 더하는데, 이게 만약에 15 이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근데 15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5보다 적으면 랜덤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기할 시간에다가 대기할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만큼 대기하고 또 다시 1지속, B지속 방식으로 또 보내는 거죠. 휴지 상태를 확인하고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에너지 준위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전송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1인데 병성적으로 1인데 만약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있으면 0이고 충돌이 발생했으면 곱하기 2를 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2면 충돌 발생했나 보다 하고 아는 거죠. 그리고 얘는 충돌을 회피하는 반송방 감지 다중조건입니다. 우리가 충돌을 감지했으면 이제 충돌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회피를 하는 거죠. 얘는 어떤 도구를 쓰냐? 프레임과 공간 IFS, 그리고 경쟁 구간, 그리고 응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 그 1지속 방식으로 빚인지 계속 확인한 다음에 휴지 상태가 되면
IFS로 조금 기다려요. 조금 기다린 다음에 경쟁 구간 동안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 또 발생했다. 충돌 발생했다. 그러면 지수 어떤 임의의 지수만큼 또 곱하기를 해가지고 대기 시간 늘려가지고 또 대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응답은 우리가 얘네가 보낼 때 데이터가 잘 전송됐는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응답이 와야 돼요. 네,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레임 교환하는 타임라인을 이제 보기로 할게요. 소스가 보내기 전에 DIFS라고 근거리 인터프레임 간격 동안 아닌가? 네. DCF 프레임 간 공간 동안 대기한 다음에 RTS를 보내요. 나 보낼 거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도 근거리 인터프레임 간격 SIFS 동안 기다린 다음에 CTS를 보내요. CTS를 보낼 때는 양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왜 A는 C까지나 D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는 숨겨진 지구이기 때문이에요. 이 A한테 B는 노출되어 있지만 C나 D는 A한테 노출되어 있지 않고 B한테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양쪽으로 보냄으로써 나 이제 A랑 통신할 거니까 너네 충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내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스는 이제 응답을 받고 연결할 수 있구나를 받고 SIFS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냅니다. 다른 지구들은 그 기간 동안 보내면 안 되니까 NAV라는 네트워크 할당 벡터라는 타이머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데이터 전송이 다 끝나고 SIFS 동안 기다린 다음에 양쪽으로 HK를 보내주면 이제 충돌 방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이게 마치 핸드쉐이킹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숨겨진 지국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는 B한테 C랑 D는 A한테 숨겨진 지국이기 때문에 RTS가 전송이 못하지만 B에게 C와 D, A는 모두 숨겨진 지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내서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알려준다, 보내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조금 맞겠죠? 숨겨진 지구? 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이제 유선넷,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은 근거리 통신망이죠. 그래서 CSMA, CD를 사용하는 그런 이더넷입니다. 유선넷입니다. 이더넷은 비연결형 서비스고 신뢰할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 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프리앰블은 7바이트로 동기화 수신 시스템한테 프레임 도착했다는 거 알리는 거고 SFD는 이제 이 8비트의 맨 마지막 비트가 1로 해가지고 내 다음부터는 목적지 주소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이 6바이트의 주소 저번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런 거 할 때 48비트의 16진수로 이루어진 12개의 그런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주소를 나타냈었어요. 데스티네이션 소스 타입은 상위 프로토콜이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데이터 앤 패딩은 46바이트부터 1500바이트인데 이 CRC까지 합치면 여기가 이더넷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리층의 헤더고 얘네는 헤더만 따지면 18비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18비트 더하면 64비트부터 1518바이트의 그런 크기를 이 프레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CRC는 오류 검출하고요. 프레임 길이. 이 프레임 길이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버퍼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메모리 사용도 줄이고 어떤 지국이 너무 길면 그 지국이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독점도 방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은 아까 전에 데스티네이션이랑 소스 이런 거를 6바이트로 16진수 표기법으로 12가지 숫자로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 비트를 전송할 때 여기를 보면 이렇게 16진수에 12가지 숫자가 나오지만 각각의 숫자에서 그 비트는 여기서는 주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송이 되지만 바이트를 전송할 때 각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왜 이렇게 전송을 하냐, 여기서 이게 두 번째의 숫자가 만약에 짝수면 유니캐스트고 홀수면 브로드캐스트고 F면 브로드캐스트인데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런 주소 비트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이 두 번째 자리가 짝수, 멀티캐스트, 홀수, 브로드캐스트 모두 그 브로드캐스트는 주소가 모두 1인 경우죠. 유니캐스트랑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구분하는 거는 유니캐스트 전송은 모든 지국이 일단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표준 이더넷이 항상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로 받지만 수신자가 그것을 실제 수신자만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멀티캐스트는 내가 그룹의 그 멤버면 보관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지국이 그 받은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네. 그리고 표준 이더넷은 이렇게 맨체스터 방법으로 부호화를 하고 맨체스터 방법으로 복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10베이스 599 이더넷 얘는 10Mbps 그리고 베이스밴드를 사용하고 최대 500m 간다. 그래서 되게 굵은 그런 막 구부릴 수도 없는 그런 호스로 돼 있어가지고 이 송수신기가 지국이랑 정보 주고받고 신호가 약해지면 또 크게 해주는 중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베이스2는 10Mbps고 베이스밴드 사용하고 185m만 갈 수 있다. 얘는 얇게 구부릴 수 있고 막 그런 거고, 이 10베이스-T 꼬임 상선 이더넷은 약간 성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0Mbps 베이스밴드 트위스 페어 그래가지고 꼬임 상선으로 약간 스위치 방식 막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10베이스 F의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하죠. 표준 변경.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을 발전시켰어요. 브릿지형 이더넷이랑 교환원 이더넷으로 그리고 전이중 이더넷으로 발전시켰는데 브릿지형 이더넷은 대역폭을 증가시키고 충돌 영역을 분리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역폭을 공유하는 거죠. 너 쓰고 나 쓰고 너 쓰고 나 쓰고 막 이렇게 서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브릿지가 있는 네트워크랑 브릿지가 없는 네트워크를 비교해보면 얘는 여기 전체가 10Mbps면 여기에 뭐 12개의 그 컴퓨터가 10Mbps 나눠 써야 돼요. 근데 이 브릿지로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 브릿지까지 합쳐서 7 해가지고 7개의 그런 지국이 10Mbps를 나눠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충돌 영역이 얘는 12개가 충돌할 수 있지만 얘는 7개만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렇게 충돌 영역도 분리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환형 이더넷은 얘도 그 브릿지형 이더넷 충돌력 분리돼가지고 충돌이 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얘 교환형 이더넷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그런 스위치가 각각 10Mbps 사용하는 그런 모습. 전이중 이더넷은 얘는 송신밖에 못하는데 얘는 송수신 다 할 수 있는 전이중으로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7장 연결장치와 가상 랜입니다. 우리가 그 네트워크랑 네트워크, 호스트나 호스트 이런 거 연결할 때 연결장치가 필요하죠. 그런 것을 허브, 그리고 링크 계층 교환기, 그리고 라우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장치의 첫 번째 허브. 허브는 물리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링크층 스위치는 물리층이랑 데이터 링크층에서, 라우터는 이렇게 세 개의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다. 허브는 어떤 지국으로 전송을 받아가지고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목적지한테 전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허브는 증폭기 기능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링크 계층 교환기는 데이터 링크층이랑 물리층에서 사용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교환기라고 하는데 기능이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얘 리피터는, 이 허브는 필터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브로드캐스트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필터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디 쪽으로 보낼지 아는 거예요. 보면 이 어떤 지국이 나 목적지 이거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번 포트로 가면 돼 하고 이렇게 필터링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 교환기. 투명 교환기는 교환기의 존재 여부는 모르는데 교환기의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한 지국에서 다른 지국으로 전송이 돼야 되고, 이렇게 프레임이 이동을 하면서 이 교환기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도중에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루프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교환기의 내용이 계속 갱신되고 막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송을 할 때는 정확히 전송해야겠죠.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A가 D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발신지는 이 테이블에 그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그러면 목적지로 보내기, 이런 학습 교환기가 완성이 되면 이때 이제 목적지로 이제 전송이 가능한 거죠. 보도록 할게요. A가 D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A가 D한테 보낼 건데 이 스위치는 D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죠? 브로드캐스트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은 A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제 D가 B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B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B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브로드캐스트 하지만 D에 대한 정보는 삽입이 돼요. 그리고 B가 A한테 보낼 건데 A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A한테 바로 보내주고 B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가 D한테 보낼 건데 D에 대한 정보가 지금 있나요? 있죠. 그래서 D한테 보내지고 C에 대한 정보는 추가됩니다. 네. 이런 동적 테이블, 정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을 교환하면서 테이블이 완성된 동적 테이블이다. 네. 루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D한테 보낼 거예요. 우리가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스위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스위치가 하나 고장나면 하나로 대체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루프 방식으로 만든다고 한다고 여기 나오네요. 어쨌든 이 A가 D한테 그 프레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통해서 보내지만 이 스위치는 D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리고 A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디로? 포트 1로 들어왔다 하는 정보가 여기에 추가됐어요. 추가됐는데 이게 받았으면 이제 D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D에 대한 정보가 있니? 하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그러면 얘도 프레임을 받고 얘도 프레임 받았잖아요. 이렇게 전송을 하면서 D한테 프레임이 가고 이 스위치 1도 얘가 보낸 프레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A가 2번 포트에 있어 하고 받는 거죠. 얘도 A가 2번 포트에 있어 이러고 받는 거죠. 그러면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이번에 받았잖아요. 갱신을 하고 이제 얘는 또
네, 포워딩 하니까 얘가 또 받고, 얘는 또 D한테 전송이 아직 안 됐으니까 또 포워딩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갱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프다.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 스패닝 트리는 루프가 없는 그런 트리예요. 그래서 이런 스패닝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위치들이 플러딩을 해가지고 누가 루트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위치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루트가 돼요. 그래서 S1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n1, len2, 그리고 S4, 그리고 S2, S3는 바로 S1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연결해요. 얘는 연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len3, len3가 S1한테 연결되려면 S2로 한 번에 가는 길,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길, 그리고 S1으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뭐 S4로는 너무 돌아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그쵸. 세 개 스위치 겪어야 되니까 얘는 고를 안 하고 얘네 둘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이 S2랑 S3가 있는데 S2가 그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를 죽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여기에 인터페이스, 이게 물리적인 그런 토폴로지는 바뀌지 않지만 이 논리적인 그런 토폴로지를 블럭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en4를 볼게요. len4도 S1, S3로 가는 길이 있고 S1, S4로 가는 길이 있어요. S3가 더 우선순위가 높겠죠? 얘를 죽입니다. 죽인다는 말이 좀 그런가? 이 S5는 S1, S2로 가는 길도 있고 S1, S4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아까 죽였으니까 그 이제 S1, S3로 가는 길이 있겠죠. 그러면 S2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로킹한 포트가 3개, 블로킹한 그런 포트가 3개 있고 이렇게 스패닝 트리가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교환기에서 렌으로 갈 때만 1이고 렌에서 교환기로 갈 때 비용을 0으로 친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교환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충돌로 제거하고 다양한 연결 장치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우터는 이제 뒤에 네트워크 장치에서 할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터는 이거 그림은 뭐냐면 그 라우터가 더 큰 라우터로 막 커지고 그런 그림입니다. 네, 라우터는 3개의 계층에서 동작하고 각각의 그 계층에서 동작하고, 그리고 다른 그 리피터랑 교환기랑 차이는 물리주소, 논리주소 가지는 거랑 인터페이스 주소 일치하는 패킷만 처리하는 거랑, 그리고 라우터는 데이터 링크층 그 패킷 전달할 때 링크 계층 주소 변경하는 거랑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